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겹 악재에 따라 많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을 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새마을금 고발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짐에 따라 최근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되면서 눈에 띄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4거래일 동안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냈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7,7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관발 매도 물량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이 매도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달 25일부터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까지 국내외 증시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상단을 2,610포인트까지 내려잡기도 했는데요.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상단을 2,700포인트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짐에 따라 2,610포인트까지 코스피 상단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기관의 수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을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불안감이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던 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꼽아왔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2%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2.37% 하락한 69,9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7만전자의 타이틀을 깨트려내고 6만전자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계로 또 여겨지기도 하는 만큼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러한 큼직한 이슈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적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 줄어든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0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2%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붐도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은 쳤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만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슈 체킹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1.66% 하락한 3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뱅크런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지난주에는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회보유 유가증권 매도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건설 부동산 업권 잠재 부실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금융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금융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고 그중에서도 신한지주가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금융지주를 향한 전반적인 평가 자체도 아직 희망적인 부분은 남아있다는 점도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6일 오후부터 인출액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을 들었고요. 7일 인출 규모는 전일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급한 불은 꺼졌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주부터는 진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이러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S건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 연일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요일 시장에서도 5% 넘게 밀려나면서 13,7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범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건이 주가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GS건설은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 부담이 오히려 주가 회복에는 덫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GS건설이 지난해 연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 2,810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이번 재시공에 쏟아붓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GS건설의 향후 주가 향방에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함께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GS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건설주들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뚜렷한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모비데이즈가 19.17% 상승을 했고요. RBK그룹도 19.28%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성우하이텍, SY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관련주입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돼서 이제는 익숙하시겠지만 스레드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모비데이즈의 주가가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고요. RBK그룹이 19% 넘게 상승을 한 가운데 SY가 5.51%, 또 다산네트워크스가 30%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며 이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통신 그리고 전력망 복구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RBK그룹 같은 경우에도 통신장비 업체로서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RBK그룹 2,21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한 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알려주시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 한 6% 급등 나왔던 포스트캐피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외국인들에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 쇼커버들이 좀 들어온 거로 보입니다. 장 끝나고 뉴스 나온 게 이제 2030년까지 그 양극재 연생산 캐파를 이제 1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존 캐파가 이제 62만 톤이었는데, 2030년까지 목표치를 40% 이제 확대했다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발표한 그 캐파 중에서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캐파가 제일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현재 수주한 거 100조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 그 올해만 들어서 지금 거의 83조 5천억 그 수주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대략 이제 그 계약 기간도 3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계약으로 다 묶어져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I랑 그 계약했던 그 40조짜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단가가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6,500만 원이면은 지금 시장에서 대략 5천만 원대에서 거래되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전구체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차후에 한 9조 정도의 좀 자금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여겨지거든요. 보통 이제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1만 톤당 1,000억 정도 투자금이 들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치고 또 전구체도 같이 늘어나야 해서, 다만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그룹사 자체가 이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유상증자 이슈라든가 외부 자금 조달, 뭐 주가 희석의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서 포스코 퓨처엠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전고체 쪽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탑5 리스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EM넷, 모비데이즈, 한국정보인증, 덕산 하이메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EM넷과 모비데이즈, 한국정보인증이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스레드 관련 종목인데요. 조금 전에 수급적인 특징주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왔었는데 잠시 뒤에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멜파스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한 멜파스는 정리매매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단에 올라온 10%의 등락률이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10% 상승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리매매 기간은 7월 6일 목요일장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4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시작인 7월 6일에는 80% 이하로 지금 급락하기도 했었던 만큼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 지금 10%를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다소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덕산 하이메탈도 함께 살펴보시죠.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본장에서도 6%대 강세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4%대 상승하면서 9,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넷은 9.93%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요. 모비데이즈는 5.53%, 한국정보인증은 4.4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스레드 관련 종목들은 목요일장 본장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금요일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메타가 출시한 스레드가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 7천만 명에 돌파하면서 곧 1억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1억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하는데 챗 GPT는 2개월,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6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스레드의 인기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의 인기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 종목들이 새로운 시장의 지평을 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스레드와 비슷한 플랫폼인 트위터를 생각해 본다면 악성 멘션 등으로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 큰 시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스레드 플랫폼에 광고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자칫 테마성 투자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는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FSN, 나스미디어도 2%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늘장에서도 스레드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동원금속, 이노시뮬레이션, 알맥, K&W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ISC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도 계약 체결 공시와 함께 운영 자금의 확보 목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띄웠습니다. 그 소식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3.84% 하락하면서 55,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SKC가 반도체 후공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기업인 ISC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SKC는 ISC의 주식 600만 주가량을 3,600억 원대에 양도받게 된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3% 미만의 하락률을 보여준 만큼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주도 짚어주시죠. 시간의 거래 종목들이 대부분 스레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오늘 EM넷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장중 한 21%까지 올라갔다가 한 15% 정도 끝났고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요. 아마 오늘 추가 갭상승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지만은
잘 올라갔을 때 좀 차익을 하시거나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 메타 플랫폼스에서 이제 그 소셜 미디어 그 스레드를 출시를 했는데 하루 만에 3천만 명이 넘었다는 것들, 지금 뭐 1억 명에 육박을 한다, 뭐 이런 뉴스 나왔고요. 또 1시간 만에 100만 명 달성해서 그때 이제 그 나왔던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사용자를 달성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메타와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이제 있는 EMN 같은 경우가 이러한 그 향후 수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고, 국내에서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기획과 그 광고 대행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그 스레드 관련 종목들하고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당장 실제적으로 그 스레드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종목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이용해 봤는데 확실히 그 인스타랑 연계돼서 이제 별도 로그인을 하겠지만 그 계정이 연동돼서 쓸 수 있다는 그 접근성 굉장히 편하다는 것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트위터가 유사하게 이제 그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은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팔로워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 접근성에서는 좋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사업화가 되고 또 광고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종목도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오늘 튀어 올라가면은 차익 관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EM넷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광고 종목들, 스레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올라 있을 때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자제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주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와 함께 수급 특징까지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